여러분 오늘도 잘 견디고 계십니까? 김영준의 뉴스파이트입니다. 비가 와서 쉽지 않았던 수능 날입니다. 외신에서요. 아이들의 수능을 위해서 모든 게 멈춘 나라라면서 신기해하던데요. 5시 45분쯤에 수능이 끝난다고 하니까 지금도 한창 진행 중이겠네요. 저도 오늘은 소리 지르는 걸 자제해야겠습니다. 수험생분들, 제 목소리가 들리진 않겠지만 혹시나 미끄러져도 다시 일어날 기회 얼마든지 있으니까요. 끝까지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잘 풀고 잘 찍으시고요. 우리 부모님들도 오늘 하루는 아무 말씀 마시고 고생했다고 격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11월 16일 목요일입니다. 김영준의 뉴스파이터 조용히, 아주 조용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새벽에요. 서울 송파구에서 어제 황당한 사고가 있었다는데요. 안진용 기자님. 네, 말씀 주신 이 황당한 사고 단 한 명의 운전자로 인해 발생했는데 어찌된 영문인지 영상으로 확인하시죠. 뭘까요, 네?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빠른 속도로 달려와 그대로 다른 차량을 들이받습니다. 어머나. 그런데 이 운전자 차에서 내려 다가간 곳은 자신이 들이받은 차량이 아닌 달려오던 다른 차량입니다. 어머. 그리고 일면식 없는 운전자를 협박해 내리게 하더니 훔쳐 타고는 앞서 들이받은 차량을 또 저렇게 들이받습니다. 그리고 경찰이 출동하자 차를 돌려 유턴하는가 싶더니 갑자기 경찰차 옆을 들이받습니다. 뭐예요? 도로 한복판을 돌던 차량은 경찰차 넉 대가 맞고서야 그제서야 멈춰섭니다. 어머나. 결국 경찰들은 차량 유리를 깨고 운전자를 끌어내 검거했습니다. 어머나, 지금 허주연 변호사님 보고도 지금 이 눈앞에 펼쳐진 광경을 믿을 수가 없어요, 지금. 저 사람이 정상적인 상태가 맞는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인데요. 네. 그런데 처음 추궁도를 사고를 내고 보통은 그 사고 당사자에게 가서 사고 수습을 하려고 하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다음에 한 행동이 더 충격적인 게요. 어허. 내려서 다른 차를 빼앗아서 그 차를 한 번 더 충격을 했습니다. 네. 이게 어제 새벽 12시 40분쯤 서울 송파구의 한 도로에서 저렇게 큰 대로에서 벌어진 사건인데요. 어머나. 50대 남성 운전자가 정차 중이던 차량을 일부러 들이받았습니다. 어허. 그리고 나서 차에서 내려서 거리를 달려오는 또 다른 차량으로 다가가더니 운전자를 협박해서 내리게 하고는 차량을 빼앗은 거예요. 어허. 그 운전자 말에 따르면 차에서 안 내리면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협박을 했다는 거예요. 어머나. 겁을 먹은 운전자 당연히 내리겠죠. 그리고 이렇게 강취한 차량을 이용해서 앞서 자신이 사고를 낸 차량을 또다시 한 번 더 들이박습니다. 같은 차량을 무려 2번이나 들이박은 거죠. 아니, 지금 아무리 우리가 이해를 하려고 해도 영상 보면 최진범 교수님, 저 사람은 제정신은 지금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제정신이라고 보기 어렵죠. 저런 행동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일반적인 상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네. 보여지고요. 경찰이 이제 9대가 경찰차가 출동을 했어요. 어머나. 근데 빠른 시간 한 2, 3분 안에 모두 경찰차 4대가 먼저 도착을 했고요. 네. 지금 화면에 보신 것처럼 그러니까 좌우상하 다 네. 4군데를 완전히 다 막았어요. 동서남북에서 다 했어요.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결국 저 차가 움직이지 못하게 만든 거잖아요. 와. 충격을 일단 받았는데 그 옆으로 경찰차들이 4쪽을 다 막으니까 움직이지 못한 상황이 됐고 네. 그리고 나서 뭐 내리라고 욕을 했지만 저 사람 내리지 않았어요. 어머나. 그래서 경찰들이 유리창문을 깨고 저 사람을 강제로 끌어냈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연행을 했는데 네. 결국 경찰도 저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네. 무단한 연습을 했다고 합니다. 저게 실전에서 저렇게 하기 위해서 연습이에요? 이게 예, 연습한 거예요? 한 평소에? 거예요. 그러니까 평소에 바로 대응하면 그냥 쫓아가거나 한쪽만 막잖아요, 보통은. 네. 근데 사면을 막게 하는 것은 부단한 연습을 통해서 이루어졌던 결과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른바 대응 매뉴얼에 그렇죠. 있었다는 대응 매뉴얼에 있는 것 같고 이렇게 양쪽 4쪽을 다 막는 것은 도망을 네. 못 가게 만드는 방법이잖아요. 아하. 네. 근데 또 안타깝게도 저 타고 있던 경찰들이 가벼운 부상을 입어서 경찰병원에 또 아이고. 치료를 받고 있다고 합니다. 하마터면 경찰분들도 큰일 날 뻔했는데 아니 근데 이순 교수님 혹시 저 운전자 뭐 잡고 보니까 뭐 또 음주운전 그런 거였어요? 그게 이제 지금 여기서부터는 이제 의문 부호가 줄줄이 나오는데요. 왜요? 음주 상태 아니었다고 어머나. 하고요. 50대인데 마약 간이 검사에서 음성이 나왔다고 합니다. 어머나. 그래서 결국에는 국가수의 정밀 감정을 요청을 한 상태인데 네. 문제는 이 사람의 전과는 더 의문을 지니게 하는데요. 강도의 특수 폭행에, 어머나. 특수 공무 집행 방해에 뭐 지금 여러 가지 이제 문제들을 지금 가지고 있는데
여하튼 지금 정밀 감정의 결과가 나와봐야 알겠지만 네. 문제는 이게 다 음성으로 지금 나왔다는 거예요. 아하. 최근에 이제 약물로 추정되는 마약 검사 하신 분들이 많잖아요. 영화 배우도 있고 가수도 있고. 근데 지금 다 사실은 전부 다 이제 음성이 나와가지고. 네. 근데 이분도 지금 음성이 나왔다니 네. 이게 지금 맨정신으로 할 수가 없는 일이라는 건 CCTV를 보신 분들은 다 그렇죠. 동감하실 텐데 네. 그럼 도대체 왜 저렇게 했느냐가 지금 설명이 안 되는 겁니다. 네. 지금 음주도 아니고 마약 간이 검사도 음성이지만 이 사람이 살아온 전력, 이 범죄의 전력을 보면 이 사람이 품행이 바른 사람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강도의 특수폭행, 특수공무집행, 방해 등으로 이미 이 전력이 있어요. 전과가 있어요. 그런데 그렇다면 저 행동은 최명규 의원님 뭐라고 어떻게 설명이 될까요? 그러니까 처음 사고가 난 차도 의도를 갖고 이제 충돌을 해서 멈춘 거고요. 그런 다음에 다른 차를 이용해서 저 차를 2차적으로 공격한 겁니다. 어허. 그런 다음에 경찰차가 오니까 한 편이라고 보고 경찰차 역시 공격을 하게 된 겁니다. 어허. 저거를 보게 되면은 실질적으로 저 피해 차량에 탔던 분이 저분을 알고 있었는데 네. 실제로 사소한 일에 대해서 원한을 가졌을 수도 있고요. 네. 사실은 전혀 알고 있지 않은 사람인데 본인을 갖다 뭔가 위해를 가한다고 본인이 착각을 해서 공격한 걸 수도 있고요. 네. 이분의 과거의 전과도 아마 이러한 실제 존재하지 않건 존재하건 간에 원한 관계에 의해서 본인의 입장에는 방어적 차원에서 공격을 한다고 하면서 전과라든가 폭행이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하지 못합니다. 어쨌든 범행 동기는 밝혀내야 돼요. 정말 잠재적 시한폭탄 같은 인물이었어요. 반드시 범행 동기 밝혀내야 될 것 같아요. 자, 최근에요. 한동훈 법무장관 이름이 뭐 연일 언론에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는데 어제는요. 한동훈 장관과 정말 가장 가까운 이분이 주목을 받았어요. 누굴까요? 안진영 기자님. 네, 바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아내인 진은정 변호사입니다. 어허. 어제 대한적십자사에서 열린 봉사활동에 참석했는데 진 변호사만 참석한 건 아니고요. 이분이에요? 네, 맞습니다. 지금 사진에 저분이고 장차관 등 국무위원, 주한 외교대사 부인 등 70여 명이 참석을 했는데 오. 이 행사에서 진 변호사는 참치캔이나 캔디, 방한용품, 생활용품으로 이루어진 선물 꾸러미를 만들거나 이 꾸러미를 만들면서 나온 빈 상자를 옮기는 모습 등이 언론 카메라에 포착이 된 겁니다. 네. 이렇게 진 변호사가 공개 활동에 나선 건 지난해 5월 한 장관이 취임한 이후 1년 6개월 만입니다. 어허. 지금 저 사진에 나오신 분들도 이른바 시체말 한 가닥씩 하시는 분들이에요. 장차관 그 국무위원분들, 배우자분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허준 변호사 혹시 그러실까요? 아, 왜 뉴스파이터는 나한테는 관심하고 진은정 변호사한테만 관심 갖는 거예요? 나도 좋은 일 했단 말이에요. 그러실까요? 어때요? 그러게요. 왜 저한테는 관심을 안 가지고. 저보다는 당연히 이 분이 한동훈 장관의 배우자이기 때문에 한동훈 장관이 우리나라의 법무부 장관이긴 하지만 또 요즘에 팬덤이라고 불릴 정도로 관심을 많이 받고 있잖아요. 그런데 한 장관의 배우자가 사실 언론에 이렇게 얼굴이 공개된 게 처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이 카메라의 주목을 받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그렇다면 진은정 변호사 누군지 되게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요. 네. 1975년생이고요. 한동훈 장관과 고등학교 동문이고 서울대 법대 동문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어. 두 사람이 서울대 법대 재학 시절에 캠퍼스 커플로 이렇게 만났다고 해요. 이른바 CC였어요. 그렇습니다. 뭐. 그리고 컬럼비아 대학교 로스쿨 법학 석사를 아마 같이 유학을 갔던 것 같아요. 같이 이수를 하고 2006년에 뉴욕주 변호사를 취득을 했고 한 장관도 뉴욕주 변호사 자격증이 있거든요. 그래요? 같이 이제 가서 유학을 해서 공부를 하고 미국 변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분은 이제 회계법인에서 근무를 하다가 지금 대형 로펌에서 외국법 자문사, 미국 변호사로 환경, 소비자 보호, 또 이 제약, 의료기기 이런 분야들을 담당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아버지가 전 대전고검 검사장 지낸 진영구 검사장입니다. 아. 그리고 남동생도 이 검사 출신으로 지금은 변호사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진영구 검사장은 여러분이 한두 번쯤 옛날에 들어보셨을 건데 뭐 굳이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아무튼 다 지금 법 쪽의 이 인맥 다 집안들이에요. 그런데 아니 장관 부인이 봉사활동하는 거 권장할 만한 일이고 또 아름다운 일인데 유독 주목을 받고 언론에서 다루고 정치권에서 약간 시끌시끌 얘기가 나오는 이유가 뭐겠어요, 여러분? 총선이잖아요. 내년 총선이 얼마 안 남은 상황에서 떡하니 지금 한동훈 법무장관의 배우자가 봉사활동하는 모습이 언론에 포착됐어요. 이러쿵저러쿵 얘기가 나오는데요.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카메라 스포트라이트가 모아지더라고요. 지금 보세요. 음. 김건희 여사가 얼마나 스포트라이트를 받았어요. 그랬죠. 예. 저것은 그러한 전략으로 움직이고 있다. 또 기자들은 네. 언론은 그러한 후각이 발달돼 가지고 그렇죠. 한동훈 장관 부인을 보도를 해야 보고 듣고 신문도 그렇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면 저를 찍겠어요? 한동훈 장관 부인을 찍지? 그래 나는 저런 분들 옆에 안 가요. 아무튼 한동훈 장관이 뭐가 됐든 간에 정치 참여는 거의 기정사실로 당연히 하는 거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한동훈 장관이 나가서 변호사 하겠어요? 아하. 돈도 많고 뭐 집안도 좋고 그러다는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게 본다 이거죠. 예. 제 아내도 정치 참여나 활동을 그쵸. 애셋을 키우기에 바빠서 거의 못 하는데 최고위원이 되고 나니까 당대표 부인, 최고위원 부인 이렇게 해서 모임을 가면 어쩔 수 없이 갈 때가 있거든요. 그런데 가고 나면 또 갔다 와서 해야만 하는 역할들이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으로 간 거라서 이거를 한동훈 장관의 정치 참여에 대한 드디어 시작 때가 왔다. 아내 행보 이렇게 보기에는 저는 무리가 있다고 봅니다. 한쪽에서는 이거 봐라 정치하라는 그 사전에 그 정치 작업이다. 한쪽에서는 아유 그렇게 보는 건 무리가 있죠. 지금 의견이 분분해요. 여기에 대해서 한동훈 법무장관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을까요? 한번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내분께서 봉사활동하면서 처음에 공식 활동을 하셨는데 이것도 정치 행보 아니냐는 오늘 가서 찍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한민국의 국무위원의 가족은 이 적십자 관련한 봉사활동을 아주 오래전부터 모두 다 해왔습니다. 그 뭐 통상적인 그런 활동 같은데요. 최진봉 교수님 뭐 예상은 했습니다만 일단은 큰 확대 해석은 뭐 경계하는 뭐 선을 긋는 모습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만약에 한동훈 장관의 부인 되시는 분만 봉사활동을 하고 다른 국무위원 부인들은 안 가셨다면 그런 추측이 가능할 텐데 지금 뭐 한동훈 장관 말도 들어봤습니다만 국무위원들 부인들이 전체적으로 함께 봉사활동을 하는 자리이기 때문에 이걸 크게 의미부여하는 것은 저는 좀 아닌 것 같다. 그러니까 네. 언론이 물론 한동훈 장관이 이제 출마를 하느냐 마느냐 뭐 여러 가지 최근에는 비대위원장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관심을 갖는 건 이해를 해요. 근데 저렇게 많은 국무위원 부인들이 함께 봉사활동하는데 사진을 포커스를 맞춰 찍었기 때문에 저것이 출마와 직접적 연관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어렵다. 저는 그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제 한동훈 장관 입장에서 상당히 부담스러울 거예요, 본인이. 저렇게 만약에 계속 출마위가 나오게 되면 본인이 장관직을 수행하는데 얼마나 부담이 되겠습니까? 네. 그리고 그러면 장관으로서 하는 모든 행동이 다 정치적으로 해석이 될 수밖에 없어요. 자기의 정치적 목적이나 총선의 방향을 두고 저러는 거 아니냐. 이렇게 되면 본인의 어떤 행보 자체가 정치적으로 일으키는 게 부담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렇게 반응하는 게 뭐 저는 상당히 일반적이라고 생각하고요. 네. 아직까지 저는 개인적으로 한동훈 장관의 출마는 좀 어렵지 않겠나 저는 그런 개인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수정 교수님 뭐 그런 게 있잖아요. 나무는 가만히 있으려고 하는데 이 바람이 가만히 안 냅둔다 뭐 그런 옛날 시조도 있지만은 지금 보세요. 앞서 박지원 전 국정원장은 거 봐라. 이른바 김건희 여사 기시감, 김건희 여사와 데자뷰까지 뭐 언급하면서 다 정치 나오려고 하는 지금 사전 정치 작업이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봐요? 박지원 전 원장의 얘기는 좀 수긍하세요? 어떻습니까? 뭐 상당히 설득력 있는 본인의 그 수많은 경험, 뭐 지금 네. 연세가 지금 뭐 이른이 넘었죠. 뭐. 네, 뭐 거의 80 다 되신 양반이라 네. 가지고 뭐 경험상 보면 이런 루틴한 어떤 뭐 정치인으로서의 진출하기 위해서는 요건들을 갖추기 위한 모양새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데는 저는 설득력이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런데 네.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 이런 토론에서 다 이제 다들 하시는 얘기가 거봐라 정치인 되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 무슨 정치인 되면 큰일 납니까? 무슨 정치인을 그렇게 비하해요. 그래서 좀 그런 부분은 굉장히 안타깝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정치인이 존경받는 이런 시대는 언제 오는 걸까요? 그러니까요. 그 말도 일리가 있네요, 진짜. 한동훈 장관이 혹시 뭐 총수 출마하면 진짜 큰일 나는 건가요? 진짜 저는 몰라서 여쭤보는 거예요, 시청자분께. 진짜 큰일 나는 걸까요? 일단 그렇게 야당 쪽에서는 곱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것 같아요. 그런데 한동훈 장관 얘기 나온 김에 최근에 민주당으로부터 잇따라 이른바 릴레이 욕설 순환을 당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에 대해서 비난을 하려면 제 말이 뭐가 틀렸는지에 대해서 객관적인 지적을 해 주셔야 국민을 위해서 건설적인 토론이 가능한 겁니다. 그리고 저는
그분들에 대해서 그분들의 말씀이 어떤 부분이 잘못된 것인지 구체적으로 지적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욕설로만 반응한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죠.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의 이런 욕설 챌린지나 탄핵 챌린지에 대해서 잘 지켜보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한동훈 장관의 답변이 일리 있다 그 여부를 떠나서 그 논외를 치더라도 최명희 과장님 진짜 민주당 인사들이 최근에 잇따라 한동훈 장관에서 뭐 공격 차원을 넘어서 곱지 않은 말로 이 불편한 표현으로 자꾸 이렇게 건드리는 걸까요? 일단은 그 어떤 논리를 갖고 대항해냈을 때 거기에서 어떤 설득이 되거나 그러는 게 아니라 그 논리에 대해서 계속 논리를 갖고 반박을 하다가 보니까 시가 막히지 않는다는 느낌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가 보니까 답답하게 되니 그럴 때는 침묵을 지키거나 아니면 그 이상의 행위를 갖다 해야 되는데 그 이상의 행위가 이제 욕설이 되는 거고요. 그러다가 보니까 그 이상의 행위에 동참하지 않으면은 굉장히 뭔가 나약한 사람으로 이제 인지가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이렇게 여기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다 가지다가 보니까 나중에는 저게 많은 사람들의 관심을 갖다 모으는 본인의 인지도를 갖다 올리는 하나의 수단이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요. 조금 전에 그래픽 좀 다시 해보죠. 진짜로 모아놓고 보니까 많긴 많네요, 진짜. 이 한동훈 장관을 향해 최근 민주당 출신 인사와 현재 민주당에 몸담고 있는 의원들의 얘기들 보세요. 쭉 제가 읽지는 않을게요. 여러분이 그냥 눈으로만 보세요. 좀 저런 말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허준 변호사님, 근데 이 가운데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거친 말을 내뱉었다가 도로 주워 담은 분이 있다는데 누굴까요? 네, 유정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인데요. 네. 우리 다 같이 혐오 어휘 금지하기로 해요. 뭐 이런 취지의 글을 남기면서 과한 말을 내뱉었다가 자기가 또 주워 담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네. 지난 13일에 유정주 의원이 한동훈 장관을 겨냥해서 제가 상하 입에 담기가 좀 그런데요. 뭐 정치 후지게 만드는 너 한때는 신기했지만 구토가 난다. 그리고 이제 그저 한스럽다. 그러니까 한동훈스럽다 얘기인 것 같아요. 이런 과격한 말을 썼다가 이게 비난이 좀 쏟아지기도 했고 네. 본인도 여러 전화를 많이 받았다고 합니다. 어제 오전 SNS에 돌연 사과의 글을 남긴 건데요. 네. 한동훈스러워라는 말은 지금 정권의 태도를 풍자한 것이고 한스러워라는 얘기는 민주당 의원으로서 내가 각성하고 반성한 것이다라고 해명을 했고요. 하지만 불편했던 분들에게는 죄송하다라고 하면서 그런데 마지막에 네. 한동훈 장관이 좋다면 계속해서 응원하시라. 저는 단지 그의 태도와 말본세를 듣다 한마디 했을 뿐이고 뭐 어쨌든 나도 자중할 테니까 우리 혐오적 어휘로 정치인들 부르지 말기 약속해요. 이렇게 글을 남기면서 사과의 뜻 같은 글을 표명을 했습니다. 네. 그 혐오적 어휘로 정치인들 부르지 말라. 글쎄 그거는 뭐 민주당 내에서 또 많이 나오는 뭐 저기 같은데 어쨌든 그건 논외로 하고 이순 교수님. 우리가 보통 그런 얘기 하잖아요. 한국말은 끝까지 들어봐야 된다 하는데 앞부분에는 이제 유정주 의원이 한동훈 장관에서 했던 말은 제가 좀 과했어요. 사과합니다. 그런데 뒤에 부분에 이 말을 왜 걸쳤을까요? 글쎄 그냥 있는 그대로의 사과로는 좀 보이지 않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반응을 했어야만 했던 어떤 과정이 아마 유정주 의원은 감당하기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네. 뭔가 이 해명을 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는 SNS상에 굉장히 많은 공격들이 일어나서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해명에 이제 답변을 한 거 아닌가. 원래 말이라는 게 쏟아놓으면 주워 담기는 불가능해요. 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이제 정치인 같으면 제대로 된 어휘를 사용하고 표현도 좀 더 완화돼서 완곡한 겸손한 이런 이제 표현을 해야지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요즘 쓰는 용어로 보면 제가 그냥 얘기를 할게요. 금술한 용어를 쓰는 사람도 있고 네. 놈, 새끼, 구토 이런 종류의 용어를 쓰다 보니까 제가 아까 너무 안타깝다고 한 얘기가 핵심이 그거잖아요. 정치인을 비하를 하는 문화가 생긴 거예요. 우리나라에서. 저는 그거는 국민들을 위해서 또 앞으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절대 그런 방향으로 비하하는 식으로 사고가 이루어져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 개개인이 좀 더 정제된 어휘를 좀 쓰셔서 좀 더 타당한 비판을 하시고 그렇게 좀 서로 존중하는 여든 야든 그렇게 좀 됐으면 좋겠다. 그게 참 보통 국민이 보는 안타까움이다. 그러네요.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이수정 교수님이 좋은 말씀해 주신 게요. 자라나는 아이들이 장래 희망에 만약에 정치인이라는 걸 썼을 때 아이들이 와 하는 게 아니라 만약 비웃는 세상이 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진짜. 정말 우리 정치인들 여든 야든 다 똑같습니다. 여야 의원들 모두 진짜 본보기 좋은 본보기가 돼 주십사 하는 당부를 드립니다.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머나 이거 무슨 영화 제목도 아니고 무슨 일이 대체 일어난 거예요, 허준 변호사님? 그러니까요. 내 남자가 다른 여자와 신혼여행이라니 나랑 신혼여행을 가는 게 아니고 이게 무슨 일인가 무슨 싶으실 일이에요, 이게 텐데요. 진짜? 이게요. 들으시면 더 깜짝 놀라실 겁니다. 지난 13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연인데요. 네네. 젊은 여성이 글을 올렸습니다. 어. 지난 4월에 네. 한 남성이 자기한테 전화번호를 물어보면서 관심을 표했다는 거예요. 어. 그래서 자기도 마음에 들어서 두 사람이 연인 관계로 발전을 하게 됐다고 합니다. 그런데 정말 여느 연인과 다름없이 서로 따뜻한 메시지 매일 주고받고 연락도 너무 잘하고 정말 잘 지냈다는 거예요. 네. 관계가 가까워지니까 만남을 하다 보면 이 각자의 지인들과 자리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도 경우 있죠. 있잖아요. 네. 그런데 남성의 친구들과 내 여자친구야라고 하면서 여러 번 소개도 하고 자리도 같이 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가졌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글쓴이 가족에게도 굉장히 따뜻하게 대해준 걸로 보이는데 글쓴이 집안에 안 좋은 일이 있었습니다. 이 상을 당하게 된 건데 아이고. 이 남성이 조문을 와서 부모님, 친척들 다 인사를 드렸다는 거예요. 아하. 그러면서 그때마다 내년에 결혼할 남자친구예요, 어머님하고 다 이렇게 집안 어른들에게 인사까지 시켰다고 합니다. 네. 자, 그동안 뉴스파이터에서 이런 사연을 소개해드렸는데 그동안 사연 소개했던 것과는 차원이 다르게 이례적으로 글을 올리신 분 뉴스파이터 제작진이 직접 얘기를 들어봤어요. 한번 같이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들이랑 모임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그때 한 4월 2일이었을까요? 제 정확한 기억으로는. 그분이 저한테 먼저 번호를 물어봤고 본인의 이상형이다 말하면서 그 다음 날부터 연락을 쭉 유지했었거든요. 저희 가족상 치르는 자리까지 왔고요. 제가 거주하는 지역도 아니었어요. 퇴근하고 먼 거리까지 직접 와줬고 저희 가족들한테 인사 다 드리고 그리고 심지어 그 남자분 지인들은 저한테 결혼하면 냉장고 사준다 그런 말까지 했었어요. 자,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안진용 기자님 무슨 고민이 아니라 우리 아름답게 사랑했어요. 사랑을 키워가고 있었어요. 자랑처럼 들리기는 합니다. 여기까지만 들으면. 네, 근데 이 남성 본인은 공인중개사 시험을 준비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퇴근 후에 짧은 데이트밖에 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래도 여성은 남성을 지지하고 믿었습니다. 가끔 남성이 이 공인중개사 책까지 사진으로 찍어 보내면서 내가 이렇게 열심히 공부를 하고 있다라고 소위 인증을 한 거죠. 네. 그리고 시험 당일이 왔습니다. 이 글쓴이는 남성에게 합격엿과 손편지, 도시락까지 싸주면서 마지막까지 응원했습니다. 자, 여기까지 들어도 여전히 자랑처럼 들리긴 해요. 허준 변호사님. 네, 어떻게 보면 참 평범한 연인이고 굉장히 예쁘게 잘 만나고 있는 사이 같은데 그런데 지난달 말부터 남자의 수상한 행동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남자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회사에서 보내주는 해외 출장이 잡혀서 외국에 나가야 돼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인천공항 도착해서도 해외에 가서도 남자가 정말 열심히 연락을 해줘요. 그러면서 오늘은 뭘 했어? 지금 뭐 들어왔는데 뭐 부장님은 씻으러 갔어? 뭐 이런 얘기까지 구체적으로 하면서 해외에서 찍은 사진을 보내줬는데 네. 그 배경사진은 안 보내고 자꾸 자기 셀카라고 하잖아요. 자기가 자기를 찍은 그 사진만 자꾸 보내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네. 글쓴이가 왜 외국까지 나갔는데 경치 사진 없어? 그것도 보내줘.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명소 사진 한 9장 정도 보내줬다는 거예요. 네네. 근데 그 사진이 뭔가 굉장히 이상했던 겁니다. 왜요? 어디서 많이 본 사진 같았는데 인터넷에 그 사진을 검색해봤더니 이미 올라와 있던 블로그에 있는 사진을 보낸 거죠. 하하, 이제 여기서 또 뭔가 이제 사연을 들어보니까 스텝이 꼬여가는 느낌인데 아니 그러면 최진봉 교수님 남자친구가 해외를 안 갔나 봐요? 안 갔습니다. 이거 황당하지 않습니까? 어머나. 그러니까 거짓말을 한 거죠 사실은. 그래서 이 여자분이 너무 이상하잖아요. 블로그에 올라온 사진을 보내고 자기 얼굴 사진만 찍어서 보내고 그래서 직접 회사에 찾아가 봅니다. 찾아갔는데 거기서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뭘까요? 최근에 이 남성이 결혼을 했다는 겁니다. 네?
이 여자 입장 얼마나 황당무계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얘기를 들어보니 공인중개사 시험 봤다고 했던 날 있잖아요. 네. 그날이 바로 결혼식 날이었어요. 근데 결혼식 하니까 못 만나니까 대박 공인중개사 사건. 시험 본다고 거짓말하고. 어머나. 그리고 해외 출장 간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날이 바로 신혼여행 가는 날이었어요. 그럼 저는 또 황당한 게 와. 뭐냐면 이 과정에서 그러면 신혼여행 갔던 그 여자분한테도 계속 거짓말을 한 거 아니에요, 그러면. 와. 이런 황당무계한 일을 벌인 남성이 있었습니다. 이게 진짜 역대급 뉴스파이터가 전해드린 사연 중에 정말 역대급 사연인데요. 관련해서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친구랑 그 직장을 찾아갔었을 때 이제 그 직원 통해서 결혼했다는 걸 들었죠. 그 직원은 이제 당연히 제가 여자친구인지 모르고 말을 해준 상태였고 제가 걸어 나갈 수가 없어서 땅바닥에 주저앉았거든요.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서. 그래서 걸을 수가 없어서 친구가 저를 부축해주고 그래서 겨우겨우 제가 집에까지 온 거였거든요. 평상시에 대화할 때 아, 집에서 엄마가 이랬다 저랬다, 뭐 엄마랑 TV 보고 있다, 엄마가 뭐 해줬다, 이게 다 그 와이프 관련된 이야기였어요. 엄마라는 존재가. 제가 먹을 거를 많이 챙겨줬었거든요. 뭐 집에 가서 이거 먹어 이렇게 해줬을 때도 뭐 엄마가 이거 고기 좋은 거래 이런 식으로 항상 저한테 엄마라고 표현했던 인물이 다 와이프였어요. 결혼 전에 이미 같이 살고 있었나 보네요. 네, 맞아요. 들어도 역대급 충격입니다, 진짜. 아니 그러면 안진용 기자님, 이 남자가 이 고민을 올리신 이 여성분에게 뭐라고 그럼 해명조차 안 한 거예요? 해명은 궁금증을 풀리게 만드는 건데 지금부터 제가 드릴 말씀은 궤변에 가깝습니다. 일단 들어보시죠. 네. 이 남성 2년 전 가족 간의 반대로 파혼을 했지만 각자 예매해뒀던 이 비행기 티켓, 신혼여행 티켓을 취소하지 못해서 신혼여행을 가게 됐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자, 다음은 사랑 없는 결혼이다. 임신과 유산을 반복한 상태라 미안함에 결혼할 수밖에 없었다. 게다가 결혼과 신혼여행은 형식적인 것이었고 같이 살고 있지도 않다. 너와 내년에 결혼할 생각이라 청첩장도 돌리지 않았고 하객이 10명도 안 온 스몰 웨딩을 했다고 했는데 이 남자의 말을 종합해보면 결혼식은 치렀지만 결혼은 하지 않았다는 말도 안 되는 소리인데 아까 시작을 할 때 오늘 수능일이어서 소리를 지르면 안 된다고 하셔서 제가 이 정도 톤으로밖에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와, 나 진짜 무슨 이게 빵당스 이게 무슨 말 이게 말이 뭐예요? 허재 변호사님. 진짜 사람입니까? 이래도 와, 되는 겁니까? 진짜. 진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헛웃음이 나옵니다. 네. 이 여성 입장에 진짜 아닌 밤중에 날벼락 같은 일이었을 네. 거예요. 그런데 자세히 알아봤더니 뭐 그렇게 스몰 웨딩을 한 것도 아니고 뭐 할 거는 다 하고 제대로 결혼식을 치렀다고 해요. 어머. 거기다가 글쓴이가 남자친구 어머니와 산다고 했던 집에 너무 화가 나서 찾아가 본 거예요. 네. 그랬더니 어머니가 아니라 남자친구의 아내를 마주하게 됐던 거죠. 세상에. 4년 동안 장기 연애를 했고 임신, 유산, 스몰 웨딩 이런 거 다 거짓말인 게 맞았다고 하고요. 네. 그래서 글쓴이가 너무 어이가 없어서 당신도 어떻게 보면 속은 걸 수 있다. 그래서 남자친구의 아내라는 그 사람에게 그동안 자기와 나눴던 모든 메신저 대화 내역과 녹취록을 전달을 해줬다고 합니다. 아, 관련해서요. 당사자분 얘기 좀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혼한 거를 알고 있고 신혼여행을 갔다는 거 알고 있는데도 끝까지 저한테 아니라면 자기 엄마 만나재요. 언제 만날래? 만나서 엄마 만나서 뭐 먹을까? 그렇게까지 말했어요. 그러면서 저한테 전청조 사건 터졌을 때 미친 사람이라고 욕했었어요. 그 와이프 대면했었을 때 그 친구들 이름을 제가 하나하나씩 나열했어요. 얘네들 다 아시죠 하니까는 다 알고 있더라고요. 아, 진짜 이거 역대급 사연인데 아니 근데 최명기 원장님 이거 어떻게 호칭을 해야 되고 이 남자는 거짓말 일 딱 들통났는데 계속 거짓말을 발뺌하고 있네요 지금.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거짓말은 자신의 삶인 거예요. 숨을 쉰 거랑 똑같이 거짓말을 하기 때문에 뭔가 문제를 봉착하게 되면 무조건 거짓말로 가게 되는 거예요. 네. 그리고 이 사람의 입장에서는 거짓말을 하나 진실을 갖다 얘기했을 때 진실을 얘기했을 때 본인한테는 아무것도 남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거고요. 네. 혹시라도 거짓말이 들어맥히게 되면 조금이라도 남는다고 생각하게 되는 거고 복잡하게 생각하기가 싫으니까 계속 거짓말로 밀고 나가는 거예요. 벽에 부닥칠 때까지. 보세요. 이거 보면요.
앞서 우리 안지영 기자님이 진단이 맞아. 이게 역대급 궤변 이게 이런 말이 어딨어 이게. 2년 전에 파혼했는데 그 신혼여행 비행기 티켓을 취소 못해서 갔다. 이거 지금 말입니까? 말밥입니까 진짜. 그런데 그렇다면 글쓴이의 이 여성분의 최종 고민이 뭔지 들어보시고 얘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 찾아간 이후에 그 다음 날쯤인가 저한테 다시 찾아왔었어요. 본인이 이제 다 잘못했다고 말하고 무릎 꿇으면서 앞으로는 더 이상 자기한테 이제 피해를 안 줬으면 좋겠다는 식으로 말하길래 저는 지금까지 이제 그분한테 받은 상처가 너무 크니까 너가 미안하다는 사과로는 저는 이제 용서는 안 될 것 같다 그런 식으로 마무리가 된 상태예요. 끔찍했죠. 회복이 안 돼요. 저는 지금까지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인지 모르고 당연히 만났었고 저 같은 피해자가 분명히 또 한두 명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렇게 저를 속인 정도였으면 진짜 듣는 저희들이 지금 우라가 치밀 지경인데 지금 당사자는 얼마나 지금 복장이 터지겠어요 진짜. 그런데 이승 교수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지금 이 여성분이 그 남자의 지인들, 친구들이라는 사람하고 우르르 같이 만나면서 그때 그 친구들이라는 사람이 했던 말이 아유, 재수 씨, 우리 그 결혼하면 저희가 냉장고 하나 해드릴게요. 그러면 그때 그 친구들이라는 사람한테 한 통, 아니, 그 책임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글쎄 말이에요. 이건 무슨 사기단 같아요. 보니까 여자 하나를 농락하는 이 남자들, 네. 뭐 모든 남자들이 다 이렇진 않겠지만 그렇죠. 여하튼 네네네. 이 사람과 이 사람 친구들 아주 죄질이 나쁜 것 같은데 네. 지금 4년 동안 사귀는 여자가 있다는 걸 친구들도 다 알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뭐 이 사람의 혼인 관계에서 중요한 역할들을 했다고 합니다. 어허. 그렇기 때문에 다 알고 있었으면서 갑자기 이제 4월 달부터 만나기 시작한 이 여성에게는 마치 여자 친구가 없는 양, 이제 애인이 없는 양, 결혼할 사람이 없는 양, 나중에 두 분이 이제 혼인하시면 냉장고 사드릴게요. 이런 얘기를 친구들이 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냥 영락 없이 믿은 거죠. 친구들이 보증하는 싱글이구나. 그러면 이건 사기고, 그리고는 나머지 사람들은 공범이고 이렇게 돼야 되는데 과연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피해 여성이 보상을 받을 수가 있을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이거 대놓고 농락한 거잖아요. 한 여성을 이미 결혼한 남자, 유부남 남자와 그 친구들 일당이 지금 농락한 거예요, 이 피해자를. 그러면 이게 지금 사연으로 이 우라통 터지는 사연으로 끝날 얘기가 아닐 것 같은데 이게 뭐 법적인 대응할 수 없어요, 호준 변호사님? 우리가 연애를 하면서 단순히 이른바 양다리를 걸친다. 이런 경우를 다 뭐 형사처벌하거나 손해배상 청구를 했을 때 다 인정받기는 좀 어려울 수는 있어요. 그런데 이 사연은 단순 양다리 사연으로 보기에는 너무 이 심한 정도가 좀 심합니다. 일단 만약에 이 혼인을 빙자해서 뭔가 금전적인 손해를 본 부분이 있다면 그거는 혼인 빙자를 기망행위로 하는 사기죄로 고소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게 아니라고 하더라도 저는 두 가지 측면에서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해볼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첫 번째는 이 두 사람이 약혼한 사이라고 볼 여지도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예식장을 잡았는지 이런 것까지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부모님에게 서로 다 인사를 했고 어느 집에서 살기로 했고 이런 얘기까지 나왔잖아요. 그래서 이 두 사람 만약에 약혼한 사이라고 볼 정도에 이르렀다고 하면 이건 약혼 해제 사유로 다른 사람과 혼인한 것이 약혼 해제 사유로 법에 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를 할 수가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약혼한 정도는 아니라고 하더라도 중간에 이 사람 동거하는 여자도 있었고 결혼할 여자랑 그리고 결혼을 실제로 했잖아요. 네. 중간에 유부남이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러고 나서도 계속 만난 거예요. 우리가 미혼 여성이 교제를 할 때는 이 사람과 결혼할 수 있을지 없을지가 교제를 판단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그렇죠. 요소가 되거든요. 이거는 유부남을 속인 거는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고 봐서 어허. 손해배상 청구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사람에게 받은 상처 다시 좋은 사람 만나서 회복할 수 있을까요? 정말 이 피해자분, 여성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정말 뉴스파이터가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자, 요 얘기를 하기 전에 제가 노래 하나 이건 불러야겠어요. 자, 한번 잡아주세요. 자, 어쩌다 마주친
인연이길래 팬들 가슴이 두근두근 하는 걸까요? 허지연 변호사님. 노래 너무 잘하셨어요. 두 영웅이 만나서 제가 앵커님께서 노래를 부르시는데 영웅 사진을 보면서 가슴이 두근두근했습니다. 누구냐인지 궁금하실 텐데요. 어제 오랜만에 이름 듣는 선수죠. 축구 선수 기성용 씨 SNS에 사진 하나가 올라왔는데요. 네. 눈이 번쩍 뜨이는 사진이었어요. 뭘까요? 옆에 있는 사람이 임영웅 씨였거든요. 어머, 이 사진이에요. 대박 사건. 이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어머나? 축구 영웅이 진짜 영웅을 만난 사진인데요. 어머나. 이 세기의 만남에 사람들이 이 조합이 도대체 뭐냐, 두 사람 언제부터 친구였냐 그래서 굉장히 궁금해하고 있거든요. 네. 임영웅 씨는 그런데 연예계를 대표하는 축구 팬으로 이미 굉장히 유명하잖아요. 네. 그런데 기성용 씨가 이 사진을 올리면서 국민 영웅과 좋은 시간, 조만간 같이 축구하는 걸로 이런 말까지 남겨서 두 사람 인연이 더 궁금해지는 그런 그러니까 부분입니다. 진짜 궁금해요. 근데 안진용 기자님 물론 임영웅 씨가 축구 광이다, 축구를 정말 좋아한다는 거 익히 알고 있었지만 기성용 씨와의 어떻게 연결고리가 있을까 궁금해요, 진짜. 사실 두 사람의 만남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에도 기성용 씨가 함께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 적이 있는데 그래요? 그 사진을 찍어준 사람은 바로 기성용 씨의 아내인 배우 한혜진 씨였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서 두 사람 팬이에요라고 글을 올리기도 했는데 네. 그 당시 기성용 씨, 국민 가수 영웅 씨, 나중에 축구장에서 봐요라고 멘트를 남겼는데 네. 이는 곧 실현이 됩니다. 바로 오른쪽 사진인데 네. 지난 4월이에요. 실제로 임영웅 씨가 프로축구 시축에 나섰는데 기성용 선수가 저 팀에서 뛰고 있는 거죠. 경기 전 임영웅 씨가 시축이 끝난 뒤에 황의조 선수와 함께 그라운드로 뛰어나가서 악수를 하는 등 친분을 보이기도 했는데 이 기성용 씨, 그 전에도 임영웅 씨가 뛰는 축구 클럽에 가끔 나가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이게 좀 더 쉽게 얘기하면은 조기 축구에 나갔는데 임영웅이랑 기성용이 뛰고 있는 겁니다. 물론 축구 팬들 입장에서는 와, 어떻게 기성용과 함께 축구를 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히려 임영웅 씨 팬들 입장에서는 기성용 씨, 와, 임영웅이랑 축구를 했다고? 기분 좋겠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야,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으니까 더더욱 궁금해지는 게 최진봉 교수 그러면 자 친하다는 건 입증됐어요. 근데 애초에 처음부터 어떻게 만나게 됐을까 그러면? 그 매개체는 바로 기성용 씨의 장모님입니다. 어머나. 한혜진 씨의 어머님 되시는 분이죠. 왜냐하면 이 장모님이 임영웅 씨의 열렬한 팬이시래요. 근데 이제 장모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은 게 기성용 씨의 마음이잖아요. 네. 그래서 임영웅 씨의 콘서트 티켓을 구해야 되는 사명을 띠게 된 이른바 거죠. 피켓팅 해야 되는 그렇죠. 티켓을요. 와. 그것 때문에 임영웅 씨하고 이제 알게 된 거예요. 와. 그러니까 피켓팅하는 과정에서 임영웅 씨와 알게 됐고 친분이 생기게 됐고 행사장에서 여러분 마주쳤다고 하고요. 아까 네. 사진 우리 그 안지영 기자가 설명해 주신 것처럼 그 시축하러 왔었잖아요. 네. 그 장소에 장모님도 오셨던 거예요. 아하. 그래서 두 분이 사진을 찍었는데 네. 그때 너무 기뻐하셨대요. 아하. 그리고 기성윤 씨한테 사이 잘 둬서 네. 내가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갖게 됐다는 얘기를 하면서 그 행복한 모습을 보니까 사위 입장에서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러다 보니 더 임영웅 씨와 가까워지는 계기가 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야하. 임영웅 씨가 축구를 좋아하다 보니까요. 뭐 기성용 씨도 알게 됐고 또 다른 선수들과 또 친해지게 됐고 뭐 시축도 하게 됐고 하는데 아예 더 나아가서 이것까지 하기로 했답니다.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자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임영웅의 주업은 가수가 아니라 축구 선수다. 그렇게 얘기할 정도로 제가 정말 축구를 되게 좋아하는데요. 거의 뭐 일주일에 한 5번을 축구를 할 정도에 바빠지면서 정말 할 수가 없었는데 조금씩 시간이 날 때 그 시간에 이제 축구를 조금씩 하기 시작을 했는데 축구를 통해서 정신적으로나 몸적으로나 마음적으로 회복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힐링도 많이 되고. 여러분 다시 한번 달릴 준비 되셨습니까? 와 대박 사건입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공연한대요. 내년 대박 사건인데 그래서 내친 김에 임영웅 씨 노래 한번 듣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멋집니다. 기성용 선수와 또 임영웅 씨 앞으로 또 어떤 화제의 장면을 또 보여주실 벌써 기대가 되는데 그런데요. 이런 뜻밖의 인연 또 있다면서요, 허준 변호사님. 이번 사진도 보시면 도대체 이거 무슨 조합이야 이렇게 깜짝 놀라실 것 같은데요. 배우 두 분과 스포츠 스타 한 명이 만났습니다. 어허. 최근에 결혼하고 오랜만에 근황을 전하는 배우 다니엘 헤니 씨, 와. 배우 이병헌 씨, 그리고 어머나. 축구 선수 박지성 씨가 저렇게 같이 사진을 찍은 어머나, 사진이 올라온 거예요. 이건 또 무슨 눈호강이에요? 네. 저게 부산 엑스포 유치를 위한 홍보 행사장에서 같이 만나서 찍은 사진으로 보이는데 네. 배우 이병헌 씨도 그렇고 다니엘 헤니 씨도 2030 부산 엑스포 유치를 기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저렇게 다 SNS에 올렸어요, 사진을. 네. 그런데 배우 두 사람 옆에서 저렇게 박지성 씨가 또 있으니까 도대체 이건 어떤 조합이냐며 팬들이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안진용 기자님. 다니엘 헤니 씨와 이병헌 씨는 배우니까 영화 배우니까 그렇다 쳐요. 시청자분들이 그러실 거. 근데 박지성은 왜 그러실 것 같아요. 네, 원래 남자가 결혼하고 나면은요, 이 아내의 인맥을 따라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박지성 선수의 아내인 김민지 전 아나운서가 이병헌 씨 아내인 배우 이민정 씨랑도 원래 친분이 있었다는 겁니다. 대박. 지난해 SNS에 이런 사진을 올렸는데요. 이 사진은 바로 이민정 씨가 직접 차린 밥상 사진이거든요. 저희가 이제 사진으로 준비를 했는데 네, 저희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네, 나중에 보여드릴게요. 네. 그러면서 제가 먹어보고 보여드릴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글을 올렸습니다. 이민정 언니의 요리를 결혼 전에 먹었을 땐 나도 결혼하면 이렇게 할 수 있을 줄 알았다. 결국은 결혼해도 난 이렇게 안 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결혼 전부터 이민정 씨와 따로 이렇게 식사를 할 정도로 친분이 있었다는 거죠. 아하. 그리고 결혼 후에는 자연스럽게 부부가 함께 자리를 갖는 듯 계속 친분을 이어왔다는 겁니다. 야, 이병헌 씨가 박지성 씨 결혼식에 참석했다는데 영상 좀 만나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성 씨가 영국에 있을 때 또 저도 영국에서 활동을 할 때가 있어가지고 그때 좀 자주 개인적으로 적정선이 무엇인가를 정말 잘 아는 친구이기 때문에 수박을 먹을 때는 씨발라 먹어 날 좋아하는 분들 내 사랑 먹어 욕하고 모욕하고 그랬다 카드라 카는 분들 모여 이건 안 먹어 I love it I love it I love it oh yes I love 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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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일단 눈호강 제대로 하고 있는데 근데 이병헌 씨와 박지성 씨의 인연을 소개하고 있는데 난데없이 최재목에서는 싸이 씨가 왜 등장해요? 왜냐면 싸이 씨가 사실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하는 매개체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요? 뭐냐면 이병헌 씨가 이런 전화 왔대요. 어느 날 싸이에게 문자가 왔대요. 박지성이랑 같이 가도 돼? 이렇게 문자가 온 거예요. 근데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2012년 때 그때쯤 있었던 일이라고 해요. 그래서 오라고 그랬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와서 셋이서 같이 식당에서 밥을 먹었다. 그런 얘기가 있었고. 지금 저 사진 보이시죠? 저 사진에 보면 이병헌 씨 찾을 수 있으시겠어요? 뒤에 있네요. 진짜. 뒤에 있는데 거의 포커스가 누구한테 맞춰지면 싸이한테 그러네요. 맞춰져 있어요. 2012년도가 어떤 해냐면 강남 스타일로 에펠탑 앞에서 춤췄던 시기예요. 강남 스타일. 그러니까 이병헌 씨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본인 식당에 들어갈 때만 해도 아무도 없었대요. 그런데 잠깐 식사 중간에 나왔는데 파파라치 소위 얘기하잖아요. 그때 막 연예인들이나 유명인들 쫓아내서 사진 찍는 사람들 10여 명, 15명 정도가 대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누구 때문이었냐? 바로 싸이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같이 나왔는데 이 파파라치들이 싸이 사진 찍어야 되는 거 좀 비켜주세요 해서 이병헌 씨는 저렇게 가상자리로 비켜지고 싸이만 찍혔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마 이병헌 씨가 글쎄요 약간의 의문의 일패였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병헌 씨 정말 몸이 10개라도 모자랄 정도로 정말 바쁜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요. 영상 한번 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 아파트가 선택받았다 뭐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다 같이 살 방법을 먼저 찾는 게 우선이지 않을까요? 구심점이 될 만한 사람이 우리 아파트 우리 주민들 내 가족들은 절대로 지키자. 이렇게 또 대종상에서 영광스러운 상을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부득이하게 제가 촬영 때문에 참석을 못하게 돼서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수상 소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한여름에 한겨울 장면을 찍느라고 정말 고생 많았던 우리 스태프들 그리고
우리 배우들 함께 연기해준 좋은 연기를 보여준 배우들과 함께 기쁨을 하겠습니다. 지금 이 영상 보니까 안진용 기자님 뭐 이병헌 씨 뭐 받았나 봐요, 상? 네, 바로 어제 대종상 영화상이 있었는데 여기서 방금 보셨던 저 영화 콘크리트 유토피아가 무려 6관왕에 올랐고 그중에서도 이병헌 씨는 나무 주연상을 수상했습니다. 그런데 이병헌 씨의 축복은 여기서 끝나지 않은데 얼마 전에 아내인 이민정 씨가 둘째를 가졌다는 이런 소식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겹경사네요. 그렇습니다. 지난 2015년 아들 준우를 얻은 후 8년 만에 둘째를 임신했는데 얼마 전에 이민정 씨 첫째 아들에 이어서 이번엔 딸이고 태명은 버디라고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네. 정말 멋집니다. 앞으로도 예쁜 사랑 또 좋은 소식 들려주시길 기대를 하겠습니다. 이제 분위기 바꿔볼게요. 진짜 저희가 그런 말 많이 하잖아요. 그 좋은 머리를 왜 이런 데 써요? 안진용 기자님. 네, 최근 편의점에서 교묘한 수법으로 범행을 저지른 남성이 붙잡혔는데요. 이 남성의 이 범죄 행각 CCTV에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직접 확인해 보시죠. 네네. 늦은 새벽 편의점에서 한 남성이 바구니 가득 맥주를 담아옵니다. 네. 남성은 편의점 직원에게 맥주가 더 없느냐라고 묻는데요. 이에 직원 부족한 맥주를 가지러 가기 위해 자리를 비웁니다. 이때 이 남성 직원이 떠나자 기다렸다는 듯이 계산대를 열어 지폐를 몇 장 쓱 꺼내갑니다. 그리고 이 남성 태연하게 서 있다가 직원이 돌아오자 이 남성 태연이 다시 과자를 가져와서 계산을 시도합니다. 어머나. 아니 보고도 지금 믿기지가 진짜 소름 끼쳐요. 어떻게 저렇게 태연하게 범행을 할 수 있어요, 최진봉 교수님? 그러니까요. 누가 봐도 저거는 금방 잠깐 자리를 빈 사이에 저런 범행을 한 거잖아요. 와. 놀라운 것은요. 저 범행을 한 사람 10대 고등학생이었습니다. 어머나. 근데 이게 한 건이 아니었고요. 네. 이게 지난 9일날 새벽 3시쯤 찍힌 영상인데 이 근방에서 즉 그 근처에 송파구 근처의 편의점을 돌면서 총 6건 정도의 범행을 또 저질렀어요. 그러니까 한 번이 아니고 같은 수법으로 여러 점을 돌아다녔는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게 당장 그 현장에서는요. 저걸 눈치를 채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편의점주가 와서 하루 정산을 하고 나서야 돈 판매된 금액과 돈이 맞지 않아서 그때 알게 된 CCTV를 다시 돌려가지고 확인해야 되는 사건입니다. 근데 영상 후반부 말미에 보니까요. 이성 교수님. 저 범인이 카드로 결제는 하는 것 같은데 물건을 그럼 사긴 산 거예요? 글쎄 이제 그 대목이 핵심인데요. 네. 카드로 결제를 하라고 내줬는데 네. 그런데 이 카드가 결제가 되지 않는 카드였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됐느냐. 편의점 직원이 옆에 ATM 기기가 있으니까 거기 가서 뭐 어떻게 좀 돈을 찾아오라든가 이런 식으로 안내를 하게 되고요. 그러면은 사실은 이 사람은 물건을 테이블 위에다 놓고 일단 ATM 기기로 이동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유유히 편의점을 떠난 채 돌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진짜 편의점 직원은 그때까지만 해도 잔액이 좀 부족해서 좀 오래 걸리나 보다 했을 거 아니에요. 세상에 하염없이 기다렸을 거 아니에요. 관련 얘기 들어보시고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람이 맥주를 잔뜩 들고 와요. 아버님 더 사고 싶은데 더 없냐. 지금 보이는 거 이거밖에 없다. 안에 더 없냐. 한번 확인해 보겠다. 어제 나갈 때 그때를 노려서 티 안 나게 다 가져가지도 않고 만 원이 아예 싹 비어있으면 의심이 갈 텐데 한 장이나 두 장 냅두고 가져갔나 봐요. 아니 허주연 변호사님 고등학생밖에 안 된 녀석이 감히 배 밖으로 나서 감히 저런 행동을 저질러 진짜. 그러니까요. 너무나 계획적이고 치밀한 수법입니다. 아마 이 사람은 이전에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해본 경험이 있을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바로바로 돈 있는 거 확인 안 하는 것도 알고 창고에 물건 가지러 가는 것도 다 알고 머리를 써서 이렇게 한 것 같아요. 그 머리로 공부를 했으면 얼마나 칭찬을 들었을까요. 진짜 이 너무 죄질이 불량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이 절도범이 여기서 그친 게 아니고요. 검거된 이후에 뭐 구속된 상황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편의점에 찾아가서 이 자신 수배 전단지가 있는데 그걸 내리라고 하면서 행패를 또 부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고 하는데 이거 업무방해죄가 추가돼야 되는 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듭니다. 일단 상습 절도 혐의로 입건이 된 상태인데요. 지금 나이가 고등학생이면 소년보호처분만 받는 대상이 아니고요. 죄질이 나쁜 경우에는 형사처벌 성인과 동일하게 받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이제 소년법이 적용이 돼서 장단기형이 있는 부정기형이 선고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엄벌에 처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서울에서 절도 사건. 그런데 지금 전국 방방곡곡에서 도둑질이 지금 횡행하고 있어요. 최진봉 교수님. 예, 그렇습니다. 이번엔 대전인데요. 그것도 도둑질을 한 사람이 한 명이 아니고 2명입니다. 50대 부부가 절도 행각으로 법정에 서게 됐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네. 이게 마트에 가가지고 대형마트 정육 코너에 가서 1월 10일 날 있었던 일인데요. 뭘 훔치냐면 1등급 한우 등심. 그 팩으로 담아져 있잖아요. 아, 네네네. 이걸 8개 팩을 훔쳐갔는데 그게 50만 원 상당이고요. 네. 그리고 일주일 뒤에 다시 갑니다. 같은 마트에서 1등급 한우 채끝 등 60만 원 상당의 고기 팩 10개를 또 훔쳐가요. 그래서 총 시가약 110만 원 상당의 고기를 훔친 혐의로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아니 진짜 그 상황에서 또 맛있는 것만 훔쳤네. 지금 그 한우 채끝 그거 지금 합쳐서 110만 원 상당의 그 좋은 것만 골랐어요, 진짜. 안진영 기자님. 정말 어이가 없는 게 왜 고기도 먹어본 사람이 안다고 네. 그래서 이렇게 비싼 고기만 가져갔는지 모르겠는데 무엇보다 이 부부의 부창부수가 참 이런 식으로 드러날 줄 몰랐습니다. 역할을 분단해서 범행을 저질렀는데 어떻게요? 일단 남편이 망을 보고 있습니다. 그럼 아내가 이 고기들을 가져와서 남편이 들고 있던 검은색 가방 안에 쓱 넣는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들이 장을 본 것처럼 해서 다른 상품을 계산할 때 들고 있던 가방에는 아무것도 담기지 않은 것처럼 몰래 가지고 나가는 수법을 썼던 겁니다. 아마 이제 그 마트가 예를 들어서 나갈 때 띠띠띠띠 뭐 울리는 그런 장치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그런 것까지 또 확인했겠죠, 치밀하게. 그런데 최명규 회장님 세상에 아니 이런 식으로 부부가 그냥 찰떡궁합을 발휘해요. 진짜 몹쓸 인간들이에요, 진짜. 여러분들 두 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부부가 전부 다 어떤 절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지 않은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절도의 긍정적. 네, 그런 경우는 네. 상당 기간 동안 이게 반복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자가 상당히 많게 될 거예요. 네. 정가도 상당히 많고.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는 한쪽은 범죄를 주도적으로 이끌고 나머지는 그 범죄에 동조해서 협조하지 않은 협박을 당하는 경우거든요. 그런 경우다 그러면 아마 한쪽에서는 말릴 때까지 말렸는데 도저히 안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질이 안 좋아요. 지금 우리 사파가 선생님 너무 잘 그랬어요. 남편이라는 작자가 망을 보고 있잖아요. 망을 딱 이렇게 보고 아내는 주섬주섬 쓱 넣고 있고 정말 그게 부창부수가 정말 이렇게 쓰라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한자를. 근데 저 사람들 어떻게 따끔하게 벌을 내려야 됩니까? 허준 변호사님. 그런데요, 이 부부가 이게 처음이 아니었어요. 어머나? 2015년에도 동종 범죄로, 그러니까 똑같은 형식의 범죄를 저질러서 각각 집행유예,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다는 거예요. 지 나쁜 사람들이네, 이 사람들이. 그런데 그때 기소유예 처분으로 용서받으면 좀 반성하고 잘 그러니까요. 살아야 되는데 또 이런 행동을 저지른 겁니다. 네. 하지만 뭐 이번에도 잘못을 반성을 했다고 하고요. 네. 또 생활고로 범행에 이르는 점이 좀 인정이 된 모양이에요. 그래서 특수절도 혐의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형이 선고가 된 상태입니다. 이거는요, 한 번은 우리가 살면서 한 번은 정말 법이 관대하게 용서해 준다지만 두 번은 안 돼. 이건 따끔하게 법의 처벌을 진짜 기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분 너무 나쁘잖아요, 지금. 보고 계십니까? 대박 사건. 네, 안녕하십니까? 김명준입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뉴스파이터. 다양한 소식과 뉴스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꾹 눌러 구독해 주시길 바랍니다. TV로도 유튜브로도 여러분께 한 발 더 다가가겠습니다. MBN 뉴스와 뉴스파이터를 사랑해 주셔서 고맙습니다.